자, 근데 이제 적용 범위가 뭐냐면, 자,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 했을 때, 거기 침해 유보설이라는 게 있죠. 자, 아까 이 침해 유보설은 뭐냐면, 우리가 처분할 때, 우리한테 침익적 처분하는 게 있고, 수익적, 이익을 주는 처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 내. 근데 돈 뺏기는 거잖아. 이것을 우리가 침해적, 또는 뭐 부담적, 또는 침익적 처분이다 그러고요. 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음식점을 하고 싶어. 그럼 영업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하잖아요. 그럼 허가 처분이 나와요.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익적 처분이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자, 침익적 처분할 때 우리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침해 유보설 그래요. 근데 이 침해 유보설은 어떤 학설을 취하든 다 이거는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부 유보설은 뭐냐면 침익적이든 수익적이든 하여튼 모든 행정작용할 때는 자, 두고 하라는 얘기야. 법률 근거를 두고 하라. 그럼 이렇게 되면은 국회가 법률을 안 만들어주면 행정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 행정부가 국회 입법부의 시녀가 돼갖고 행정의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급행정 유보설은 뭐냐면, 자, 침익적 처분은 당연히 법률의 유보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급부 행정에 있어서도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왜 자영업자분들한테 300만 원씩 다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급부행정, 뭔가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하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력행정 유보설은 권력행정, 그러니까 공권력을 발동하는 권력적인 행정의 행위는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이런 학설인데, 이런 여러 개가 있지만, 자, 우리의 판례는 본질사항 유보설 또는 의의 유보설, 의의 유보설, 이걸 우리가 통설 내지는 판례라고 그럽니다. 자, 판례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다 두고 법률이 규정하고, 자,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 사항은 법률에 위임한 법규명령에 둬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법규명령이든지 기타 다른 데 둬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본질적 사항만큼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권리무화 또는 공동체에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 본질 사항만큼은 법률에 꼭 규정을 둬라. 이 법규명이나 이런 데다가 담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본질사항 유보설 또는 뭐 의회 유보설, 즉 국회가 만든 법률에 담기다, 이게 의회 유보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판례 보니까 우리 헌법 제40조의 의미는 적어도, 자, 국민이 권리 의무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자,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건 헌법재판 판례죠. 헌재 그러면 헌법재판소 말하고, 2000 헌마 120이라는 것은 헌마영의, 자, 헌마영 헌법재판이 2000년도에 제기됐는데 122번째로 제기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국회가 정해야 한다. 이때 국회는 우리가 말하는 국회를 말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본질상 유보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판례를 이제 여러분 익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기본적 본질상으로 본 판례 있죠? 이건 여러분 별표를 쳐놔야 돼요. 자, 1번이 병의 복무기간인데, 아마 우리 남성분들은 알 거야. 이런 군대를 간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제일 고민되는 게 이번에 가면 언제 제대하지? 언제 전역하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군 복무기간이 2년이냐 아니면 1년이냐 뭐 3년이냐 10년이냐, 이런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건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군대 간 남성들은 국방부 시기만 쳐다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부 시기가 언제가 멈출까, 내 전역 날짜가 언제일까, 뭐 이렇게 달력 수습에는 달력만 날짜 지어가면서 오늘 하루 지났어 또 하루 지났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남성들한테 굉장히 본질적이고 기본사항이니까 이것은 병역법이란 법률에 담아야 되지, 뭐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아니면 총리령 뭐 이런 데는 담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게 가장 기본적 본질사항입니다. 자, 그다음 2번째 TV 수신료 금액 결정. 여러분 TV 수신료가 일종의 세금이죠. 세금. 그러니까 KBS를 안 봐도, KBS를 갖다 시청 안 해도 TV 수상기만 있으면 무조건 TV 수신료를 내야 돼요. 근데 전에는 이게 그 KBS 그 이사회를 거쳐 갖고 여기서 결정하면 이제 그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제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금액을 갖다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우리 국민 대표이사장이 국회가 수신료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KBS 이사회에서 얘네들이 정한다 그러면 아마 TV 수신료는 매년 올릴 거야.
근데 이 매년 올리게 되면 우리는 계속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건 적어도 우리 주머니에 있는, 우리 지갑에 있는 돈을 국가가 뺏어가려면 법률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그래서 수신료 금액 결정은 아주 우리 국민한테는 돈과 관련된 거니까 기본적 본사항이니까 이것은 법률에 담아야 돼요. 국회가 만든 법률에. 예, 이거 바로 본질사항 유보서를 갖다 취한 거고, 단 수신료 징수 업무 있죠. 여기 지금 TV 수신료 누가 징수하죠? 원래 징수권자는 KBS한테 있지만 징수 누가 해요? 한전. 우리가 전기요금 낼 때 그 안에 들어있어요. TV 수신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TV 수신료 내기 싫어. 난 KBS 안 보니까. 저 KBS 안 보거든요. 내기 싫어. 그래서 이걸 안 내면 전기가 끊겨. 전기세 안 내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강제 징수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나쁜 방법이에요. 뭐 쌍욕하고 싶은데 이 차용 중이라 쌍욕도 못 하고, 그죠? 아니 내가 KBS를 수신한 거에 대한 대가가 TV 수신료인데 내가 KBS를 안 봐. 나는 KBS 싫어. 그래도 TV 수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강제로 걷어가. 그 강제 걷은 건 뭐야? 전기세 합산을 해. 그 이걸 갖다 분리 안 하고, 그렇죠? 그 분리 고지하면 안 낸 사람 많으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걷어가는 거야. 이런 썩을 놈은. 이 진짜 이거 나쁜 짓이죠. 뭐 거의 강도야, 강도. 예, 이러면 안 되죠. 예.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KBS도 그냥 광고 허용하고, 예, TV 시선이 안 걷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광고 허용하고. 차라리 광고 수도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자, 금액 결정 자체 또는 납부의자 범위는 법률을 정해야 되지만 수신료 징수 업무는 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규명령에 대통령이나 총리령 불령에도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세비라고 그러죠. 또 월정 수당으로는 이걸 안 받아요. 왜냐하면 명예직이고 봉사직이거든. 명예직이고 봉사직이야. 예, 다만 여기 업무에 전념하다 보면은 생계가 막막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예외적으로 이제 월정 수당이나 세비를 주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원래 처음에는 지방의회 의원들한테는 이거 안 줬어요. 월정 수당을 안 줬다. 월정 수당은 이제 매달 받는 돈이에요. 매달 받는 돈. 의회의원이 원래 안 줬는데 이쪽에 정치권하고 야합을 했죠. 야합은 좋지 않은 결속을 야합이다 그래요. 야합을 해서 기초의회의원에도 중앙정당에 공천을 하도록 만들고, 그 대가로서 의회의원한테 월정상을 주는 이런 식으로 교환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의원들이요, 자, 자기네가 보좌 인력을 두고 싶어 해. 왜? 우리 한국인들은 가오 잡는다고 그러지, 그거 허세가 아주 쩔어. 그래서 자기 혼자 다니면 쪽팔리는데 보좌 인력들이 쫙 자기를 따라오면 자기 멋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보좌 인력을 둘 때 얘네들한테 이제 돈 줘야 되거든. 그럼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걸 조례로 만들어 버린 거야. 조례로. 그럼 얘네들한테 유급이니까 얘네한테 돈 주는 건 걸고 주민이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지멋대로 주민의 세금을 갖다가 그쪽에다 쓰겠다는 거잖아. 지 가오 잡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법원이 딴지를 걸은 거야. 안 된다. 이 유급 보좌 인력 이 두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정할 때 유급 보좌 인력 두는 거지, 니네가 조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자꾸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 보좌 인력 두는 것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좀 어려운 건데, 설마 여기까지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채용하는 공무원의 행정법 시험에 여기까지 낼까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인데 일행지나 이런 데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서 이 판례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나쁠 것 같진 않는데, 자, 우리가 이제 조합을 재건축이라는 건 뭐냐면요, 노후된 아파트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걸 재건축 그래요. 재개발은 뭐냐면 달동네를 좀 더 개발지역으로 만드는 게 재개발이에요. 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또는 뭐 도시개발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자, 또 뭐 도시정비를 하겠다고 이제는 공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하냐면 조합 설립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건 추진위원회야. 조합 설립. 이거 추진위원회고, 이걸 이제 승인을 받으면 자, 조합을 설립을 한 다음에 인가를 받아요. 행정청한테. 인가를 받아요. 자, 그럼 인가 받고 나면 이 조합은 뭐 하냐면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또 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고, 이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시행 계획은 만약에 재건축이다 그러면 뭐 아파트 뭐 층수를 몇 층으로 할지, 평수를 몇 평으로 할지 뭐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분양 계획을 세워서 자, 인가를 받으면 이제 다 분양을 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 안에 계신 분들 다 이사시킨 다음에 그걸 싹 밀어서 버리고 다시 아파트를 만들어서 다시 입주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뭐 일주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공고가 되고 나서 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까지 오는데 한 5년 걸려요. 5년. 설립 인가 받는데 한 10년 걸리고요. 이렇게 다 끝나면 한 15년에서 20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금방 되지 않아요,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이때 자, 조합이 이거를 갖다가 시행 계획 같은 거 인가할 때 여기 이제 결의 정족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모여서 뭐 찬성 손들어, 반대 손들어 하면 이제 정족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적 조합원 뭐 과반수가 출석하고, 뭐 출석 조합원 4분의 3이 찬성해야 된다, 이런 정족수가 있잖아요. 자, 이 조합을 만들 때 이 정족수는 이 조합의 정관에 정해도 돼요. 이 정관이라는 건 조합의 규범이에요, 규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정해도 되기 때문에 이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자, 사업시행 계획이라든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결의 정족수는 정관에 정해도 돼요. 즉 국회가 만든 법률에 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조합한테 이건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자치권을. 예, 근데 이게 아니라 소규모 같은 경우는요, 예, 조합을 만들지 않아요. 조합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많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얘네들이, 땅 주인들이 직접 하거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예, 직접 이렇게 하게 돼요, 사업시행 계획을. 이때 결의 정족수는 이거는 얘네들한테 본질적 사항이에요. 본질적이고 기본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얘네들한테는 법률에 담아야 돼요. 의회 유보 사항이에요. 의회 유보 사항. 법률에 담아야 돼요. 근데 조합을 만들고 이런 거는 정관에 정해도 돼요. 이거는 본질 사항이 아니에요. 조합의 경우에는 그냥 조합원의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토지 등 소유자를 모여갖고 이거 할 때는요, 잘못하면 자신의 재산권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뭐 박탈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 정족수를. 법률로. 본질적 사항으로 본 겁니다. 자, 그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이제 오늘 강의 좀 아까 1시간 반 강의 듣고, 자, 근데 오늘 이어서 강의한 거니까 두 번째 또 강의를 듣고 나면 멍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공무원 하려면 이걸 통과하는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멍해도 그냥 따라만 오세요. 따라오시면서 보고 또 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집 하나 사고 같이 요 범위를 같이 풀면서 따라오면 훨씬 더 좋아요. 기출문제집은 다 똑같은 거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에 보면 신고납세 방식. 자, 신고납세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날라와요. 세금 얼마 내라고. 근데 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요. 소득세 같은 것은 자, 제가 세무서에다가 저 작년에 얼마 벌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낼 금액이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세율을 계산해봤더니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겠습니다. 이걸 신고납세 방식이라고 그래요. 신고납세 방식. 그래서 보통 부가치세라든지 아니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가고 있고요. 재산세 같은 거는 이제는 이제 부가라 하겠죠. 부가납세 방식인데, 어쨌든 간 이 신고납세 방식에서 의무이행이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불이행 시 있게 될 불이익, 이런 것들은 납세 의무자의 기본적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거 다 판례예요. 자, 그다음에 6번째는요. 자,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여부 자체. 그러니까 중학교한테 의무교육을 할까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할까, 그 실시 여부 자체는 이건 본질적 기본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거기 실시 시기,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꼭 법률에 담을 필요는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법률에서 법규명령 위임해서 법규명령으로도 대통령령 아니면 총리령, 부령으로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그래서 이 6개 정도가 가장 중요한 판례니까 이 판례만도 여러분 좀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은 자, 법률 유본칙을 위반한 위법적인 행정작용은 효과가 뭐냐? 자, 아까 행정행위는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행정행위를 했어. 그러면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입니다. 자, 여기서 하자가 중대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위법성 하자가 누가 보더라도 아니구나. 하자가 또는 위법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는 게 중대성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제3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자야 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명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성과 명백성을 동시에 갖추면 무효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법규명령 같은 행정입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법규명령을 법률 근거를 안 뒀어. 법률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위임 근거도 없는데 이걸 만들었어. 그럼 이건 무효예요. 취소 아니에요. 이걸 행정입법이라고 그러는데 행정권이 이제 입법을 한다는 거죠. 규범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 행정입법은 무효가 돼요. 무효. 자, 그 얘기고. 자, 우리 2번 문제 볼게요. 법률 유본칙에 대한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자,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는 행정의 복잡화, 다기와 재량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서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자, 법률 유보는요, 우리 국민의 대표자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나한테 행정권을 발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률 유본칙이 확대되는 게 좋아요? 좁아지는 게 좋아요? 그럼 법률 유본칙이 좁아진다는 것은 법률 근거 없이도 행정권이 마구마구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행정의 독재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 유본칙이 확대돼야지만 우리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거야. 그럼 뭐 옛날에 뭐 우리 전제군주 절대 왕정 시절 때는 아니면 진시황 뭐 이런 어떤 군주제에서는 뭐 왕이 뭐 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둬요? 아니죠. 지멋대로 하죠. 그 기분에 따라. 그렇죠? 예, 그래서 법률 유본칙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거야. 축소되는 게 아니라. 법률 유본 축소한다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도 공권력을 발동한다는 건데 이건 결국 히틀러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X 틀렸어요. 이런 경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여러분 행정유보는 헌법재판소는 대부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럼 행정유보는 뭐냐면 아까 법률유보는 뭡니까? 법률의 근거를 두고 행정권을 발동하라는 얘기죠. 근데 행정유보는요. 법률 말고 행정권한테 전적으로 일임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야. 거기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행정이 알아서 해야 될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그게 행정유보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 없이도 행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뭐 전문적이나 기술적 사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건 행정 영역에 맡겨야 되겠죠. 그게 행정유보예요. 근데 행정유보는 아직 우리 헌재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아직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논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논의 단계. 자,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자, 법률 유본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아까 작용법적 근거라고 그랬죠?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전제가 돼요. 자, 어떤 행정작용이든 그 행정작용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뭐 행정청들은 다 조직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조직법은 다 전제가 되는 거죠. 있는 겁니다. 자, 조직법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서 당연히 요구된다. 맞아요. 자, 3번 전부유보설은 권력분립주의를 망각한다. 맞죠? 왜냐하면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야지만 행정권 할 수 있으니까. 원래 권력분립이 뭐야? 입법은 니네가 해. 집행은 행정이 할게.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정부부서는 모든 게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권을 발동하라고 그러면 행정권은 전혀 권한이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런 권력분립 원칙을 망각하고 있고, 자, 탄력적, 신속적 행정활동을 줘야죠. 왜냐하면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줘야지만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까. 자, 행정부를 단순히 입법부의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맞아요. 자,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러니까 이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옛날에 막 도시가 막 우주순적으로 막 발전하고 막 이랬을 때 뭐 도로도 좁고 막 골목길도 많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오늘날 현대식으로 도시를 갖다가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정비 사업인데, 자,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필요한 이거. 사업 시행 인가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 결의 정족수. 자, 요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칙에 정하도록 하면 안 돼요. 이건 법률에 정해야 돼.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거기에 정한 것은 법률 유번칙에 위반된다. 맞죠? 얘네 규약이 정하면 안 돼. 법률이 정해야 돼. 근데 이거는 안 그렇죠.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갖다가 자, 만들 때는 이때 결의정수는 얘네들의 규칙인 정관에 여기다 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조합은 정관에 정해야 되는데 토지중 소유자가 하는 이 사업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 시작 안 합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하는 이 사업은 법률에 담아야 돼요. 본질적 사항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치주의,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을 하는 것이고, 자, 이제 5번의 행정법의 법원 들어갈게요. 여러분, 법원은 여기서 원자가 이런 원자가 아니죠. 이런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원자예요. 고등법원 이 원자예요. 대법원 이 원자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원자가 이렇게 원천할 때 원자 써 있잖아요. 이 법원을 보자는 겁니다. 그럼 법원은 뭐냐면 재판 규범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건의 재판장이야.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을 갖고 왔어. 예를 들어서 자, 검사가 이 사람이 갑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그 살인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주세요. 그럼 이제 이 재판장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 보니까 정말 얘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얘한테 법을 정해서 형벌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이 법관은 재판장은 뭘 인식하죠? 형법을 인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인식이에요. 인식 근거예요. 그렇죠? 형법 제250조 살인죄를 떠올리고 그 헌법 250조 살인죄를 적용해서 얘한테 자, 징역 10년, 뭐 15년 이렇게 형을 갖다가 선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 법의 인식 근거를 법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때 이 인식 근거인 자, 이 법이 성문화되어 있는 거, 문자로 기록되면 성문법이라고 그러고, 자,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법을 불문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인식 근거 또는 존재 형식이다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는 이제는 우리 학자분들이 그냥 학문적으로 정의한 거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적용할 규범, 이게 법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행정법의 법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행정사건에 적용될 규범이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행정사건에 적용할 규범. 맨 먼저 헌법이 있죠. 헌법 규정도 행정사건에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헌법 규정도 행정사건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헌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 거기에 보면 양관련 법원이 있죠. 아까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성문법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예요. 대륙법계. 이런 대륙법계라는 게 뭐냐면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가 대륙이잖아요. 예, 그 법계를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일본이 개항하면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전 세계에 보내잖아요. 가서 문물 다 갖고 오라고 싸그리. 예, 이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그 일본은 법 체계를 독일법, 스위스법, 프랑스법을 갖다 써요. 그리고 이제 일제 제국 시대 때 우리나라 선각자분들이 일본 가서 유학하잖아요. 그때 그 대륙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법의 모태는 독일이다. 또 뭐 프랑스다. 이렇게 대륙법이 우리 법의 모태가 되는 거야. 근데 대륙법은요, 성문법주의예요. 영민법은 판례법, 불문법주의고요. 우리 대륙법계는 성문법을 중심으로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판례법을 재판에 적용하지 않아요. 법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예외적 불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법 보니까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국제. 그러니까 성문법이란 거 뭐냐면 먼저 문자화돼 있어요.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돼 있고 입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게 성문법이에요. 근데 불문법인 간수법 같은 경우는 문자로 돼 있지 않죠. 관행이잖아, 관행.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입법 절차가 따로 없죠. 그냥 하나의 그냥 관행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예, 그런 게 이제 관습법인 불문법이죠. 예. 자, 그래서 자, 그 조약 같은 것도 성문법인데, 자, 그다음에 불문법 보면은 관습법, 행정선례, 조리와 같은 불문법을 우리가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조리라는 게 잘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조리는 그냥 상식.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인터넷 아니 요즘에 주민번호가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법도 주민번호는 절대 공개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이제 막아놨는데 이 주민등록번호가 여러분 그 불법 유출됐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그 주민번호 여러분 계속 쓸 수가 없거든요. 불안하잖아. 그 썼다가 나중에 뭐 통장 다 빼가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변경을 갖다가 여러분 관할 구청장한테 요구했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관할 구청장이 이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 바꿔줘야 돼? 법적 근거 없다고. 바꿔주는 게 맞죠. 그게 조리예요. 그러니까 조리는 그냥 상식, 사회통념, 그 다음에 경험법칙 이런 게 조리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 조리다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제 성문법 있죠. 자, 먼저 1번의 헌법. 아까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헌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그래서 헌법을 좀 더 구체화한 게 행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자,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말합니다. 예, 자, 법률. 그다음에 일반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자,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을 하면, 자,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도로교통법이 있다라는 뭐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조항이 적용되겠죠. 뭐 여러분만 적용되는 거 아니죠. 저도 적용되고, 그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다 적용되겠죠. 그것을 일반성이다라고 그러는 거야. 즉 불특정 다수인한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불특정 다수인. 자, 불특정 다수인한테 적용되는데, 자, 어제 음주운전했든 오늘 음주운전했든 내일 음주운전하든, 그렇죠? 하여튼 음주운전에는 다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우리가 추상적이다라고 그래요. 추상성.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법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헌법이든 법률이든 법규명령이든 이렇게 법 규범은 일반성, 추상성을 특징으로 해요. 그럼 이거 대비되는 게 뭐냐면 행정행위, 처분이에요. 처분. 처분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작년에 소득을 벌었어.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여러분한테 세금 내세요. 뭐 1,000만 원 이렇게 조세 부과 처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콕 찍어서 한 거죠. 일반성이 아니죠. 이걸 뭐라고 하냐? 개별성이다 그래요. 개별적. 자, 그 다음에 자, 작년 소득 톡 찍어서 그걸 물은 거죠. 매년 반복적으로 그 금액을 내는 게 아니잖아. 작년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죠. 예, 자, 그것을 구체성이다 그래요. 구체적. 그래서 개별 구체성이면 행정행위고요. 일반 추상적이면 이것은 자, 법규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법규범. 법규범은 일반 추상적. 그다음에 구체적인 행정은 자, 개별적, 구체적. 이건 행정행위야. 행정이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일반성,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률이니까 규범이니까. 자, 근데 양가로 사는 이제 법규명령이 있죠. 명령. 자, 명령을 만드는 것을 행정입법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대통령령 누가 만들어? 대통령. 그 행정권이 명령 만든 거죠. 그게 행정명령, 그 행정입법이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1번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의 종류가 3가지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만드는 명령을 부령 그럽니다. 자, 이런 법규명령도 봐. 그러면 이제 법률도 법원이 되고요. 당연히 되는 거지 뭐 이건 법률은. 법원성 인정되는 거. 자, 근데 법규명령은 되느냐? 당연히 돼요. 왜? 명령 중에서 법규성을 가지니까. 법규성. 우리 국민을 구속하잖아. 법원을 구속하잖아. 그렇죠? 그럼 법원도 법규명령을 놓고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규명령. 예, 그래서 법규명령.
자, 그런데 이 법규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입니다. 아까 그랬죠. 헌법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법률, 그 다음에 법규명령, 그 다음 조례, 그 다음 규칙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단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법률의 효력을 줘요. 그러니까 긴급명령은 법률을 가지는 명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긴급재정제명령도 법률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법률을 갖습니다. 자, 그건 좀 챙겨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체에 따라서 아까 저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 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그다음에 부령. 근데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 법규명령이라는 놈이 자, 요게 이제 아까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 그럼 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그다음에 각 행정각부의 장이 만들면 부령 이렇게 그러니까 뭐 문화관광체육부령 이렇게 국방부령 이렇게 이걸 우리가 법규명령 그래. 명령인데 즉 행정권이 만드는 규범인데 이걸 명령 그래. 이 명령이 우리 국민과 법원을 구속한다. 법규성을 갖고 있는 명령을 법규명령 그래요. 법규란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거야.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안 따르면 강제적 제재를 받는 게 법규야. 법규성. 야, 됐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는 국회는 규칙을 만들 수 있고 대법원도 규칙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규칙을 만들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규칙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중선의 규칙을 이것도 법규명령에 들어가요. 법규명령에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당구장 표시니까 헌법재판소는 자 헌법상 규칙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서 감선 규칙도 법규명령이 된다고 보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이 4가지예요. 그래서 국회 규칙,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이제 헌재 규칙,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규칙. 이렇게 국회는 규칙 만든, 대법원은 규칙 이렇게 이 4개 헌법기관에 규칙 제정권을 줬어요. 그럼 이 규칙에 의해서 이 규칙도 우리를 법규성이 있어요. 우리 국민이 이걸 따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법규에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 뭐가 없냐? 감사원 규칙이 없단 말이에요.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다음 중 법규명령 중에서 헌법에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은 그러면 여러분 감사원 규칙을 두면 돼요. 이 감사원 규칙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거가. 헌법에 근거를 두는 건. 근데 이런 것들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럼 이거를 자 법규명령 인정할 것이냐, 즉 우리가 이걸 따라야 될 것이냐, 우리 국민도 이걸 지켜야 될 것이냐, 법원도 이걸 따라야 될 것이냐, 뭐 견해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판례는 자 헌법에 국회는 규칙, 대법원도 규칙, 헌재 규칙, 중앙선관위원회도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적인 거예요. 하나의 예시예요. 예를 들어 놓은 거야. 따라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닌 규칙도 법규명령의 성질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 얘기야. 예시적인 거 규정으로 보아서 감사원 규칙도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우리 판례가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법규명령입니다. 예.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규명령, 자 명령에서 이제 법규성을 갖고 있는 명령이 있을 수 있고 법규성이 없는 명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규성이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법규명령 말한 거니까 이건 법원성 인정이 돼요. 법원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자, 이 법규명령 다시 우리 또 2편과 배우는데 위임명령이 있고 집행명령이 있어요. 위임명령은 자 상위 규범의 위임을 받아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집행명령은 상위 규범의 위임을 받지 않고 그 상위 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만드는 게 바로 집행명령이에요. 그래서 집행명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 2편에서 우리가 위임명령 중심으로 배웁니다. 자, 근데 법규성이 없는 거 행정규칙이에요. 아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어요. 물론 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 견해고 우리 판례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자, 그래서 행정규칙 봐. 견해들이 있다 해놓고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자 이것도 위임이 없이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칙 위임받지 않아요. 예, 그냥 상급행정처, 상급행정처한테 야 그냥 너가 이거 해. 그러니까 법률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슬래시 보니까 법원은 자 법규를 한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이게 일반적 견해거든요. 우리 판례의 태도인데 자 행정식 벽규성을 가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법원이 된다고 봐요. 그 두 가지가 하나가 그냥 들으세요. 계속 저희 언급해 드릴 테니까 이 행정법은요 그냥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알겠죠? 자꾸 들어, 자꾸 들어. 하나가 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어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줄여서 법령 보충적 규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2편 가서 다시 배워. 또 하나가 자기구속의 원칙을 적용하는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적용을 받는 행정규칙은 예외적 법규성이 있다고. 이 딱 두 개지만 판례가 인정해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위임받지도 않는다. 알겠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행정규칙 중에서 두 가지는 법규성을 갖는다. 첫째 뭐라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두 번째는요. 자기구속의 원칙을 적용하는 행정규칙. 이 두 가지는 법규성이 있다라고 우리 판례가 봅니다. 헌재가.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자치법규. 자, 이게 제일 세고요. 그다음 이거고. 그다음에 요거 아래에 있는 게 바로 뭐죠? 조례와 규칙을 우리가 묶어서 자치법규다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이에요. 자, 이것도 당연히 우리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성이 있고 자, 법원성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재판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런 조례가 규칙보다 효력이 세요. 조례 규칙 효력이 셉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동작구 조례와 이런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장이 만든 규칙, 서울특별시의 규칙 중에 어느가 효력이 세죠? 서울특별시가 동작구보다 더 상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고 동작구는 기초자치단체거든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규칙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보다 더 상급의 규범이에요. 근데 동급에서는 조례가 앞선다고요. 동급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광역의 기초보다 앞선다. 더 위급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동급이라면 즉 서울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 규칙이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앞선다? 조례가 더 앞선다는 거야. 이거는 시장이 만들고 이거는 서울시 의회가 만들거든요. 이게 조례가 더 앞섭니다. 예, 그 얘기고. 자, 그다음에 6번에 이제 국제법이 나오죠. 이런 국제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약 하나만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 거기 뭐 일반적 쓰이는 국제법규까지 우리가 이건 헌법학적 내용이니까 우리 헌법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약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럼 조약은 자 법원성 인정이 되느냐? 조약은 법원성 인정되느냐? 재판 규범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어요. 자 조약도 국제법인 조약도 재판 규범 인정이 됩니다. 근데 조약은요,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법에는 헌법도 있고, 그렇죠? 자, 법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규명령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자, 그러면 법률 효력을 가지냐, 헌법을 가지냐,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느냐, 이게 이제는 서로 또 학자 간의 견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두 정상이 만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 조약인데 두 정상이 만나서 헌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을 만든다? 그 헌법적 효력을 가지니까 우리 국민은 거의 따라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잖아.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보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래. 지가 뭔데 내려와야지. 우리 국민이 최고지, 그렇지?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다른 나라 대통령이 만드는 조약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 헌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대신에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헌법에서 60조에 자 1항에 보면은 자 이러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국회가 만드는 게 뭐죠? 법률이죠. 그래서 이 동의를 국회 동의를 받으면 국회가 관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효력을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법규명 효력을 주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이것도 법원성이 있다는 것도 알으신가? 헌법 법원성이 있다. 법률이 있다. 법규명이 있다.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국제법인 조약도 법원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헌법 6조 1항 바로 아래 가트는, 여러분 가트가 뭔지 알죠? 가트. 이 T가 관세예요, 관세. 이 T가 이게 무역의 영어 앞자리, 앞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렇게 되는 거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고, 이 가트는 이것이 나중에 WTO로 계승되거든요. 세계 무역 기구. 1995년에 발족을 하거든요. 1월 1일부터. 예. 자, 근데 가트가 뭐 WTO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해요.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많이 취했단 말이에요. 보호주의를. 그래서 그 보호주의를 깨고 그냥 자유롭게 거래하자, 국가 간에. 그래서 나온 게 가트 체제가 나온 거예요. 가트. 예, 우리나라도 예, 가트 협약에 우리가 체결됐었고요. 우리 WTO에 또 가입돼 있고요. 근데 이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국산품과 이 수입품을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걸 내국민 대우라고 하거든. 내국민. 그러니까 수입품도 내국 제품하고 같이 취급해달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자유무역이 되니까. 만약에 수입품을 규제하고 자국산을 갖다 우대하게 되면 수입품이 설 자리가 없죠. 예, 그럼 활발한 자유무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트, 자, 그 가트는 뭐라 되냐, 국가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사인에 대해서, 이 사자가 개인 사자입니다. 개인이죠, 개인. 예, 사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요것도 여러분 판례거든요. 자, 이게 어떤 판례냐면, 그 상하이에, 중국 상하이에 아사히 세라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타일이죠, 타일 같은 걸 갖다가 수출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했어. 근데 이게 헐값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관이, 이 관련 장관이 여기다 관세, 그러니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이건 덤핑이다. 그래서 이제 반덤핑이라는 게 이제 수입을 규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하이 그 아사 세라믹 회사가 발끈한 거야.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자, 이건 니네 가트 위반 아니냐? 이 가트 체제에 따르면 수입품도 내국민 대우로 해줘야 되는데 니네 왜 우리를 갖다가 규제하냐? 이거는 가트 정신 위배되는 거 아니냐 해갖고, 자, 이거 위배된다 갖고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제소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 대법원은 뭐라 했냐면, 이 가트라는 것은 조약이다. 이게 다장한 조약이거든요. 여러 나라가 함께 사인한. 이건 조약이기 때문에 이 조약은 국가 간에만 적용되는 규범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인한테는, 개인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사인은 자연인만 말하는 거 아니야. 회사 같은 법인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닌 이런 뜻이야. 사인은 공무원이 아닌 이런 뜻이, 알겠죠? 국가기관이 아닌 이런 뜻이야. 이런 사인한테는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 이 가트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입국이잖아요. 그 회원국 법원에 제소할 수는 없다. 정제소하고 싶으면 가트 안에, 이 WTO 안에요. WTO 안에 뭐가 있냐면 자체 분쟁 해결 기구가 있어요. 거기 가서 다퉈라. 회원국 정부의 개인 사인은 이 조약에 대해서, 이 가트라는 조약에 대해서 이것을 분쟁을 다툴 수 없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가 국제법적 효력을 부인한 거 있어요. 이런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있죠.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 이게 92년도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자, 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조약으로 안 봐요. 그럼 조약은 국가 간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이에요. 법적 구속력 약속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1강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헌법상 국가 아니에요. 국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남북한 사이에 맺은 이것은 비록 문서는 맺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 구속력인 조약으로 볼 수는 없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문이죠. 이 세계 인권선언문 선언 차원이지 이거는 조약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조약의 효력에서 자, 법률을 갖고는 아까
또 지웠네. 이 법률의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은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통제를 해요. 헌법 위반된 여부를. 근데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은 대법원이 통제를 해요. 대법원. 이건 나중에 또 배웁니다. 우리 시간적 여력이나 저쪽 가서. 법원이 사법심사한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설명 안 해요. 그 위의 판례. 여러분 그 판례가 국내 법령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인정하고서 그 판례 있죠? 거기 1994년 간세 무효에 관한 일반 협정이 있죠? 여기다 좀 별표 쳐놓으세요. 많이. 왜냐면 조약을 모르면 이걸로 빼뜨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명령이 있죠. 그 다음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가트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법률의를 가져요. 국회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통상 조약은 동의를 가져요. 이건 가트가 여기급이야. 근데 전라북도가 조례를 만들어요. 전라북도 의회가 어떻게 만드냐면, 자,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식재료로 이용해서 학교에 공급하는 이 회사한테는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 다음에 그 회사로부터 식재료를 수입해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게 되면 그 학교한테도 어떤 혜택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학교 학생의 급식에 식재료로 써라 라는 걸 거의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 외국에 농산물, 수입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국민 대우, 즉 국산품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게 여기잖아. 그렇죠? 근데 전라북도 조례가, 이 전북 조례가 이 가트를 위반한 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효력은 이게 더 앞서거든요. 왜? 상위법 우선위원칙에 따라서 효력이 제일 센 놈이 이놈이고, 그 다음 이놈보단 이놈이 효력 세고, 이놈보다 이놈이 효력 세고, 이놈보다 이놈이 효력 세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 효력이 약한 놈이 효력 센 놈을 갖다 위반한 거죠. 그럼 이건 무효예요. 취소 아니라고 해서 이 입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효다라는 판례예요.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전라북도 조례입니다. 우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된 그걸 이용하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식재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급식 공부하면 많은 보조금을 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수입 농산물, 수입 수산물,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 일종의 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대법원에 의해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효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7번 불문법 나오죠. 자, 불문법은 우리가 이제 관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법이 있고, 이제 조리 정도 있는데, 그럼 관습법은 자, 하나의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서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건 법이야라는 확신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럼 그럴 때 관습이 법이 됐다. 관습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는 반복된 관행이 객관적 요건이고, 자, 국민의 법 인식, 자, 법적 확신이 주관적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그럼 관습법이 되려면 국가가 승인이 필요하냐? 승인 필요 없어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건 법이야라고 관습을 따르면 관습법이 이미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국가의 승인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게 통설판례다. 자, 성질은요. 아까 우리나라 성문법주의죠.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성문법을 먼저 적용하고 이게 없을 때 관습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습법은 성문법에 비해서 보충적, 열후적 성질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놨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입어보니까 행정관습법이 나오죠. 자, 행정선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행정선례법은 자, 행정청이 어떤 선례, 먼저 하나의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관행을 이루게 되면 행정청에게 구속받아서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행정선례법이다라고 해서 이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한 규정이, 자, 거기 박스 안에 행정절차법 제4조와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이 나오죠. 자, 한번 절차법 제4조 2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였을 때에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법적 확신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는 새로운 해석, 새로운 관행에 따라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자, 국세기본법 18조 3항도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새로운 관행에서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는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행정선례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행정선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성문법에 또는 실정법에 있다. 그러면 맞다라고 하세요. 그 명문의 규정이 있는 법에서 절차법과 국세기본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기억해달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민중간섭법은 말 그대로 민중이죠. 민중이니까 우리 국민 대다수니까 다. 그러니까 아까는 행정청이 만든 관습법이 행정선례법이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만든 게 민중관습법이에요. 그 민중관습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법권. 그럼 이법권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바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바다고. 그럼 여기 이제는 해안가에 이제 뭐 마을들이 이렇게 뭐 어촌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겠죠. 예. 여러분 그 안 싸우면 다행이다. 그 혹시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나 모르겠다. 좀 참 재밌게 보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거기 안정환 씨가 나오죠. 그럼 그분이 그 납도인가의 뭐 이장인데 그 자기네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무인도인데. 거기 가서 그 해안가 가서 그 바위틈에 있는 뭐 해삼도 뭐 줍고 뭐 성게도 줍고 그다음에 그 뭐야 멍게도 이렇게 따고 그다음에 막 뭐 문어 같은 것도 이렇게 잡고 이러잖아. 그게 이법권이에요. 미역도 따고. 그러니까 통통배 타고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 해안가에서 그 뭐 미역이라든지 뭐 토시라든지 아니면 아까 좀 낙지라든지 조개라든지 그런 걸 갖다 잡을 수 있는 권이 바로 이법권이에요. 이거는 오랜 동안 관습법으로 형성된 거고 관습법으로 인정돼. 이게 민중관습법이에요. 근데 이 민중관습법 이법권이 이게 현행 수산업법에 성문법의 명문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 수산업법의 이법권이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기에 수산업법에서는 이법권이 자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 이게 이제는 관행어업권이고 바로 민중관습법에 해당합니다. 이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예, 우리 배울 게 예, 그 정도. 자, 그다음 이제 판례법은요. 판례법은 영미법계에는 아까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법이라고 부르죠. 보통법. 보통법을 갖다가 커먼로라고 불러요. 이 보통법이 뭐냐면 여러분 그 유럽 재판소 혹시 보셨습니까? 유럽은 지금도 재판관들, 법관들이 이렇게 노란 가발을 쓰고 그 옛날 그 중세시대 때 옷 비슷한 걸 입고 이렇게 재판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노란 그 가발을 쓰고 오늘 재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럼 땅땅땅 하고 이제 판결문이 나와요. 근데 그 판결문에는 가만히 보면 법리가 들어가 있어요. 법리.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법적인 관점, 뭐 법적인 어떤 논점, 뭐 이게 법리인데 그 법리를 이와 유사한 사건에 계속 적용을 해요. 그게 커먼로우고요. 이게 곧 판례법이에요. 이 보통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 판례법이에요. 그래서 이 영미법계는 이 판례법을 법원으로 인정을 해요. 법원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영미법계 봐봐요. 자 판례법 주의에 입각해서 선례 구성의 원칙 이게 엄격히 적용된다. 그래서 판례 보원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유사한 비슷한 동종의 사건에 자,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미법에서 재판관은 판례집 들고 와요. 근데 우리는 성문법주의, 대립법계 국가죠. 대립법계 국가에서는 법전 들고 와요.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문법을 적용하는 거고 영미법과는 판례를 적용하는 거예요. 판례, 유사건에. 자, 그럼 대립법계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 자 법원조직법 있죠. 맨 위에 1번에 자 8조 봐. 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해당 사건이야. 유사 사건도 아니고 동종 사건도 아니고 해당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자, 갑이라는 자, 업주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래갖고 얘가 영업 정지 처분 먹으니까 얘가 이제 소송 간 거야. 그래서 이제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어요. 이렇게 1심 판결에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심한테 다시 소를 제기하는 건 상소제도 그래요. 상소제도. 이런 상소제도가 우리나라에 인정이 됩니다. 예. 자, 이때 1심은 행정법원이 1심이고요. 우리 행정사건이니까 우리 행정법 배우는 거야. 얘가 고등법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대법원이 돼요. 대법원은 전국에 하나 있어요. 서울에. 고등법원 전국에 6개 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수원에 엊그제 생겼습니다. 행정법원은 서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해요. 그럼 여기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여기에 다 구속을 받아요. 얘네들은 대법원의 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어요. 다 구속받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을도 똑같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또 영업 정지를 먹네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또 열받아서 또 1심, 2심, 3심을 또 가겠죠. 자, 이랬을 때 이 대법원에서 여기가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나 여기를 구속하지 못해요. 얘네들은 이거하고 반대되는 판결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해당, 그 뭐라 그랬어? 해당 사건에 관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 사건에서는 얘네와 얘네는 상급심의 대법원을 따라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얘와 얘는 유사사건, 동종사건이지 해당 사건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얘네의 1심과 2심이 자, 이 갑의 사건에서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갈 일이 없어요. 물론 참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와 반대되는 어떤 판단에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야. 동종 유사 사건에 적용 안 됩니다. 오로지 해당 사건, 갑의 사건에서만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을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걸 얘네가 구속한다는 거지. 얘가 얘 구속, 이거 안 됩니다. 뭔지 이해되셨죠? 예. 자, 헌재의 위헌 결정도 이것도 법원성 인정되면 거기다 별표 치세요. 자, 왜 그러냐면 헌재의 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해요. 아까 법원을 기속한다는 건 뭐냐면 헌재 위헌 결정을 갖고 재판할 수 있다고요. 법원이 재판 경우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리도 법원성 인정되는데 아까 조리는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거거든. 행정법 일반원칙에서 비례원칙, 그 다음에 신뢰보원칙, 평등원칙, 자유구소원칙, 부당연료 금지원칙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법 일반원칙을 조리라 부릅니다. 자, 근데 성질에 보면 밑줄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조리에 뭐 비례원칙, 신뢰보원칙, 평등원칙, 자유구소원칙, 부당연료 금지원칙 전부 다 헌법적 원리에서 도출돼요. 헌법적 원리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그 효력은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이 제가 그 1강에서 자, 이게 새롭게 작년 3월부터 이게 시행됐고 23일부터 3월 23일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부터 계속 이게 시험문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비례원칙, 신뢰보원칙, 이런 행정법 일반 원칙은 그동안 명문의 규정이 없었어요. 명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불문법이고 조리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행정교원법에 이 행정법 일반 원칙이 들어왔어요. 이제 명문으로 성문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시험 문제냐? 자, 아까 비례원칙, 그 다음에 신뢰보원칙, 평등원칙, 자유구소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시인성실원칙, 뭐 권리남용 금지원칙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 5가지가 주요 원칙이거든요. 이 중에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원칙이 뭐냐? 이거를 금년도에서 행정사 시험에서 물었어요. 정답은 자기구속의 원칙이에요. 자기구속의 원칙은 아직도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기구속 원칙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정도. 근데 나머지 뭐 8조 법치행정, 9조 평등의 원칙, 10조 비례 원칙, 자 11조 권한남용 금지 원칙, 12조 신뢰보호 원칙, 13조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 이런 것들은 다 행정기본법에
다 규정돼 있고요. 이거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 여러분 행정교육법에 한 문제 나올 거거든요. 근데 뭐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행정법의 효력은 자, 우리가 시간적 효력, 장소적 효력, 대인적 효력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중에 시간적 효력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자, 행정법은 여러분 그 우리가 헌법, 이 헌법전이 있어요. 민법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다가 자, 얘 이름을 붙인 이런 법전이 있단 말이에요. 민법, 뭐 상법, 형법, 헌법 있어요. 근데 행정법 이런 명찰을 붙인 이 법전은 없어요. 그냥 국가 작용과 관련된 모든 법을 총칭해서 행정법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이란 법전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 5만 개의 법률이 있을 때 그중에 95%, 약 4만 5천 개가 행정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행정법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언제 효력을 이게 바로 시간적 효력이에요. 시간적 효력이다. 헌법이든 자 법률이든 자 법규 명령이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예, 뭐 조례와 규칙이든 공포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해요. 공포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공포를 해야 되고, 공포는 뭐냐? 국민한테 알리는 거예요. 자, 이런 법률을 이번에 만들어 놓는데 또 개정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다 하고 알리는 것을 공포한다 그래요. 공포. 헌법도 마찬가지야. 다 공포를 안 하면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공포라는 게 뭐냐? 바로 헌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 국민이 다 따라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지방 주민만 따르면 돼요. 만약에 서울시라다 그러면 서울시민만, 동작구 규칙이다 그러면 동작구민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관보라는 것은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관보는 중앙행정기관이 발행하는 신문이다. 즉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거는 공보라 그래요. 공보에 게재해요. 공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 근데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인데 이거 누가 관장한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그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게재하는 걸 뭐 한다고? 공포한다고. 공포. 예,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박스에 보면요. 자,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시기 등에 대해서 우리 관보도 종이 관보가 있고 전자 관보가 있어요. 근데 이건 둘 다 효력이 똑같아요. 만약에 종이 관보가 전자 관보에 앞선다 틀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 챙겨 두시고요. 종이 관보, 전자 관보는 동일한 효력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헌법과 이 법률은 이거는 대통령이 공포를 해요. 대통령이 공포권자거든요. 헌법과 법률은. 근데 특히 법률에서 국회가 법률을 의결을 하면 이게 이제 누가 대통령한테 넘어와요. 공포하라고. 그럼 대통령이 공포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이 법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유불문하고 자,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그럼 거부하잖아요. 예, 그래도 불구하고 누가 국회가 재의결을 하잖아. 그럼 재의결하면 이제 법률은 확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통령한테 보내요. 공포하라고. 근데 대통령이 또 떼거지 쓰는 거야. 공포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국회가 다시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이거 어찌하라고 그러죠? 예,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이 공포를 해요. 그럼 아까 이 대통령이 공포하는 게 관보에 게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의장이 공포할 때는 어디에 게재를 해야 되느냐? 그럼 관보는 행정부 신문이야. 근데 국회는 입법부야. 입법부의 최고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공포를 할 때 관보에다 빌려서
이거 뭐라 그래? 거기 이렇게 끼어갖고 여기다 공포한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건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데, 그렇죠? 저건 행정부의 관행, 정말 뭐 신문인데 입법부가 저기다 왜 저기를 갖다 그막 끼어들어가서 저기다 하냐고 하냐. 이거는 국회의장이 공포할 때는 뭐 나오죠?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주간신문, 일간신문 2개 이상의 게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거 중요한 거니까 서울특별시 발행한 2 이상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그 다음에 이 조례도 원래는 단체장이 공포해야 되는데 단체장이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그럼 지방의회 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공보,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를 합니다. 예, 요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공포일은 뭐냐? 이 관보나 공보가 발행된 날, 이게 공포일이에요. 공포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월 뭐 25일 날, 자, 관보에 실렸어. 그럼 2월 25일도 새벽 0시가 있고, 그렇죠? 1시도 있고, 2시도 있고, 새벽 6시도 있고, 그 다음에 난 12시도 있고, 뭐 저녁 6시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언제 이걸 공포된 시점으로 보느냐는 얘기야. 이게 최초 구독 가능 시설. 그러니까 이 관보가 중앙 보급소에다가 도착해서 일반 국민이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이 관보를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공포된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그거를 최초 구독 가능 시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반가로 이번에 효력 발생 시기 있죠. 자, 공포를 하고 언제 이런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느냐.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거야. 자, 이거는 보통 법률이나 법규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은요. 자, 공포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가야 돼. 그게 없다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시행일이 되는 거야. 시행일이고 효력 발생일인데, 자, 특별한 규정을 두면은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20일 경과서를 따라요. 근데 요즘에는요, 법률을 갖다 개정하거나 법률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효력 발생일을 이 효력 발생일을 거의 다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본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공포일로부터 뭐 1개월 후에 시행한다. 아니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또 뭐 공포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11월 30일 날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효력 발생일을 거의 줘요. 근데 혹시나도 그런 규정을 안 들 경우에는 20일 경과서를 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단 거기 봐. 자, 두 번째 점. 박스 안에 단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가 직접 관련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밑줄. 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즉 법률과 법규 명령이야. 여기는 조례와 규칙이 빠집니다. 자,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 요거 별표 좀 쳐놔요. 많이. 이거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야. 자, 아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고 없으면 20일이 경과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조항은요. 자, 권리 제한, 의무부가 즉 침익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과 법규명령, 대통령, 총리, 부령은 자, 요거는 자,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 이건 이제 30일이야. 30일. 왜냐면 이건 나쁜 거니까 우리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국민이 충분히 알고 그죠? 이걸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30일. 자,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요거 아주 중요하고 아주 많이 나온 거니까 꼭 체크해 두세요. 그럼 제가 이거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 그걸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3번 문제. 자, 법원이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맞죠? 조례 규칙은 공보고. 그다음에 2번 봐.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아까 서울특별시 일간신문 2개 이상. 맞죠? 3번 법률 공포에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한 날이 공포일이다. 맞죠? 시점은 최초 구독 가능 시점이고요. 자, 4번 관부의 내용의 성미 적용식에 대해서는 종이관부와 전자관부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그랬죠. 근데 종이관부가 우선적을 가진다. 틀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3번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은 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은 이런 어떤 행위를 해요. 그건 이제 행위시법이 적용되거든요. 행위 당시의 법이 이걸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쭉 가다가 자, 이제 재판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이것이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재판시, 행위시와 재판시가 시가 다를 때 이때 재판시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뭐 이때 변경이 됐을 때 이것이 행위 당시법이 바뀌었을 때. 예,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급 적용 금지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시간적 효력을 물으면 소급 적용,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 소급표, 부진정 소급표, 진정 소위법, 분여 소위법을 하나는 반드시 건드려서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다가 별표를 많이 쳐놓으세요. 자, 진정 소급표가 있고 부진정 소급표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이 행위가 자, 시작했어, 근데 끝났어. 자, 근데 나중에 여기서 신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법률 개정했다고 그럴게. 그럼 이거를 적용해서는 안 돼요. 이걸 적용하는 것을 진정 소급 적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사실관계가 끝났잖아. 법률 개정이 종료됐는데 나중에 법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이 나중에 변경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얘의 법적 안정성, 신뢰가 무너져요. 얘의 신뢰보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얘의 신뢰 이익을 위해서 자, 이게 완성된 사실이나 완성된 법률 관계에는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이번에는 봐봐요. 얘가 과세연도야. 얘가 이제 2021년이라고 그랬게. 2021년 과세연도야. 그래서 이때는 이 땅 할 때가 얘가 1월이고 얘가 이제 12월인데 자, 여기 땅 할 때 이때는 이때까지는 세율이 뭐 10%라고 한번 가정할게. 이렇게 세율을 적용해서 나한테 세금 부과하는데 이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이 15%로 5%가 더 인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22년도에 이제는 세금 내라고 이제 통지서 날라오겠죠. 또는 여러분이 신고해갖고 이제 세금을 납부하겠죠. 이럴 때 이 과세 연도가 아직 법률 관계가 쭉 종결되지 않은 요 상태에서 중간에 이거 개정된 거잖아요. 자, 이거를 소급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 소급 적용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관계나 법률 관계가 완성된 상태에서 나중에 신법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을 진정 소급 적용 그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개정이 됐을 때 자, 이것 또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 소급 적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돼요. 왜 이걸 인정하냐면 아직 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종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소급 적용이 아니지. 말은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소급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도 원칙 인정이야. 예외 인정 안 됨.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진정 소급표, 부진정 소급표, 예, 그다음에 소입법은 이거 나중에 법을 제정해서 거꾸로 적용하는 거, 거꾸로 적용하는 건데 똑같아요. 진정 소입법도 원칙 인정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자, 부인정 소입법은 원칙은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금지가 되는 겁니다. 뭐 그 정도에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좀 잘 좀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의 의미가 뭐고 부인정 의미가 뭔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이 부진정 소입법이나 부인정 소급 적용은 사실 소입법이나 소급 적용이 아니에요. 아니고, 왜냐면 아직 사실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소급이야? 소급 자체가 아니지.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게 진정 소급 적용이야. 끝났잖아, 사실관계야. 이걸 왜 여기다 적용하냐고, 이거를.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나누시면 되겠고. 자, 네, 지역적 효력은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이제 대인적 효력도,
자, 대인적 효력은요, 사람에 대한 효력인데 우리나라는 원칙으로 속지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있는 내외국인 불문 다 적용돼요, 행정법이. 근데 예외적으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적용됩니다. 이걸 속인주의다 그래요, 속인주의.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 1번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 위반되는 경우. 이거 아까 가트잖아, 가트. 그쵸? 자, 효력이 없다 맞죠? 무효죠? 예, 전라북도 조례, 전라북도 조례. 자, 행정소행에 관해서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규정한다. 이건 8조 2항에 있는 건데 이건 원래 우리가 6편에서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 담았어요. 그래서 아까 법원조직법에서 상급심의 그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하급심 구속한다 이죠. 그 법원조직법이죠. 이게 이 조항 때문에 8조 2항 때문에 법원조직법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하급심 구속한다. 자, 3번 평등의 원칙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자, 그냥 우리가 평등이라는 개념을 알잖아요. 그래서 자, 일체의 차별적 대로 부정한 절대평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 남자와 여자는 다르잖아. 그래서 남자는 군대, 여자는 군대 안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게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당연한 말이고요. 자, 4번이 옳지 않은 거고 틀렸어요. 자,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내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과를 규정했대요. 그러니까 종전보다 불리하게 개정한 거야. 그러니까 10%, 15% 올렸다는 거, 세율 같은 거를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거라면 진정. 근데 아니라면 부진정이죠. 딱 이거야. 지금 이거 말하는 거야. 딱 이거 말하는 거야. 자, 10에서 15로 올렸잖아. 근데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 이 소득, 그쵸? 이 21년에 이거 개정된 거니까. 이 21년분 소득 과세, 그쵸? 자, 이럴 때는 소득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소급 적용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자, 소급 적용이 돼요. 인정됩니다. 소급, 원래는 소급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행정법을 처음 하시는 분, 이 4번 선지를 보면서 뭐야 이게 이럴 텐데 요런 문장이 나올 때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편하게 읽을 때가 되면 행정법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하신 분은 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다 진짜 행정법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이시고 알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읽으면 딱 와닿게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10시가 다 돼 가는데 학원이 10시까지밖에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촬영을 중단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제 계획은 이 행정법 1번은 즉 그 7번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언제까지냐 12페이지까지는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첫날이고 하니까 첫날이고 여기서 끝났네요. 보통 한 3시간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1시간 반 하고 쉬었다가 또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강의를 계속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보다 강의를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사람인지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뵈는 행정법의 1번 원칙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 나온다고 보시고 공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 두꺼운 책을 보면은 많이 힘드니까 여기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 반복적으로 좀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메일이 이게 영어 소문자 로이고요. 이게 아라비아 숫자 306이거든요. 예, 이제 아파트 동수 이름이에요. 예, 그다음 골뱅이 넣고 한메일점 넷으로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강의를 이런 것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할 분이 있으면 일로 메일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학원에 저한테 그 Q&A 란이 있잖아요. 글로 주시면 반영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걸 제가 잘 모르니까.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수고했습니다.